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에 행사가 많았죠.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13일에 지방선거, 14일 월드컵 개막, 여기에 15일 책 사이다 방송까지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여유를 두고 방송을 올리니까 여러분들 너그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덥습니다. 지금요? 아니, 요즘요. 오늘은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14일인데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좀 서늘했죠. 네, 에어컨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아, 정말요? 네, 아침부터 트니까 이 가디건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온도를 높여 놓으면 또 저기 구석에 바람이 안 간다는 사람들이 와서 온도를 낮추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늘 고생입니다. 왜냐하면 와서 그 사람한테 묻거든요. 누가 온도 올려놨냐, 누가 온도 낮춰놨냐. 이거 참 옆에서 듣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에 이게 에어컨을 쭉 안 틀다가 요즘 틀잖아요, 갑자기. 그럼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에 뭐 곰팡이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집에 있는 에어컨을 얼마 전에 틀었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저희 집은 또 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뭐 알아보니까 에어컨을 다 뜯어야 된대요, 뭐 청소를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요즘에는 그냥 그 뭐라 하죠? 이 틀어놓고 한참 있다가 들어와요. 그럼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냄새가 안 난다고 균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균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서 냄새가 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셋 다 멀쩡한 걸로 봐서는 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에어컨이 귀해서 피서 방법 중에 하나로 은행 가기, 맞아요. 우체국 가기. 지금 저는 아직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현재도 은행을 가신다고요? 너무 힘들 때 저희는 모텔로 피신을 가요. 너무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든 날에는 1년에 한 이틀 정도. 그래서 그때 무슨 가까운 근교에 있는 모텔에 가서 하루씩 자고 옵니다. 로맨티스트예요. 호텔이 아니고 모텔. 피서는 모텔로. 좋습니다. 우리 언제 피서와 관련된 책들도 한번 소개를 해야겠네요. 자, 지난 5월 방송에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이분입니다. 저희 책사이다의 애청자시죠? 프로 댓글러.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내가 사랑한 도시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국내 여행 많이 다녀봤지만 대학교 철학과 답사 때 3박 4일 북경을 다녀온 것 말고는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했는데 북경 동양철학 전공하셨나요? 예전부터 도보 여행에 관심이 많아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 해외는 못 가더라도 제주도를 마냥 걷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 갈 여행 경비조차 모으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지켜보던 지인이 조언해 주길, 돈이 없으면 네가 머물고 있는 강릉을 제주도 여행하듯이 다녀봐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음날 교통카드랑 물통을 챙기고 강릉 로컬들도 모르는 강릉의 숨은 명소, 산책로, 등산로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다음 핵심입니다. 덕분에 지금의 여자친구랑 굳이 멀리 안 가고 강릉에서 제가 혼자 갔던 명소들을 데이트 코스 삼아 재밌게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여행도 가고 싶지만요. 이번에는 개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공개해 주셨어요. 점점 저희와 이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있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달에는 선물은 드리지 않는 것으로 너무 매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랬을 때 또 남겨주신다면 이거 정말 이분의 진심이 전달된다. 이런 느낌도 우리가 알 수 있을 테고요. 저는 약간 이 서종현님의 댓글에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좀 캐치하는데 첫 번째는 정신승리. 이 산티아고 순례길 가고 싶지만 제주도 그걸 못 가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또 걷고 싶지만 제주도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강릉을 대신 걷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 정신승리의 어떤 극한을 보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 댓글이 올라온 날짜나 시점 등을 감안했을 때 책사이다를 너무 애청하시는데 아무도 댓글 안 쓰니까 그러니까 모종의 의무감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리 저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주제를 내가 사랑한 도시인데 내가 사랑한 도시 얘기는 없고 제주도와 산티아고와 강릉 얘기가 있잖아요, 강릉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댓글이 하도 없어서 뭔가 남겨줘야겠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장문의 댓글을 작성하신 게 아닌가. 저는 참 반가웠어요. 제가 강릉, 속초, 고성 이렇게 동해에 있는 도시들을 좋아하고 강릉은 1년에 2-3번은 가는 것 같아요. 뭐 밤에 그냥 딱 마음 서면 그쵸, 달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분 뭐 앞서 로컬들도 모르는 강릉의 숨은 명소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로컬들도 모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애정하는 강릉의 명소들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 일단 순두부집 중에 고부 순두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새벽에 가잖아요. 그럼 해를 보고 나면 한 6시쯤 되죠. 여기 이동하면 여기 7시에 문을 엽니다. 먹고 바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와, 좋네. 그리고 풍년갈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갈비하면 보통 소갈비 아닙니까? 네. 그 돼지갈비는 보통 양념해서 먹죠. 네. 여기는 돼지갈비를 생갈비로 먹습니다. 퀄리티가 아주. 네, 거기 가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한국의 돼지갈비 문화에 대한 강한 비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 가면 정말 서빙도 다 직접 잘라주시고 하시는데 이 굉장히 고소해요. 돼지갈비가. 새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좀 꼭 가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여긴 최근에 생긴 데인데요. 그 요즘에 지역 도시에 가면 지역 도시에 그 마치 이태원이나 합정, 망원, 홍대에서 볼 법한 그런 술집이나 카페들이 몇 군데씩 있어요. 강릉의 맥주집 중에 버드나무 브루어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브루어리. 브루어리? 브루어리라고 이제 맥주집. 네. 죄송. 직접 자기들이 이제 맥주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건물이 옛날 병원이었어요. 올라가 보면 병원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되게 서울 느낌의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만 이 느낌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태원 느낌의 이런 인테리어와 그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기. 그래서 저도 가보고 되게 재밌었던 그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밝고 활기차시더라고요. 권해드리고 싶네요. 강릉이 KTX가 뚫린 다음부터 굉장히 가기가 편해졌어요. 그렇죠. 타면 뭐 2시간도 안 걸리죠. 강릉 가는 KTX는 아직 못 타봐서. 타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 볼까요? 저는 사실 종현님 댓글 읽으면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인왕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만만치 않은데요? 아니요. 그게 종로 도서관에서 시작하니까 한 40분도 안 걸려요. 정상까지.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정상이에요. 지리산 꼭대기랑 인왕산 꼭대기랑 다를 게 없어요. 네. 엄청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막 단체로 막 어떤 단체는 작으면 막 4명, 많으면 막 20명 넘게 그 올라가서 막 거의 야호는 아니지만 사진을 찍는데 정상은 어디나 똑같구나. 그리고 인왕산 제가 종로 특히 구민이라 정말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남산타워 안 가고 이런 것처럼. 요즘엔 서울 N타워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남산타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많이 다니지만 정작 사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를 가보는 게 정말 드문 것 같은데요. 저는 인왕산 가보고 와 진짜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현님에게 한 표. 저는 인왕산에 어떻게 저런 감상을 가질 수가 있지? 대부분은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고생하고 왔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인왕산은. 아직 힘이 좀 많은가 봐요. 뛰어갔다 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인왕산을 아주 잘하는데 저는 인왕산 밑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갔다 오신 코스가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 약간 거기가 호랑이 나오는 코스 아니고. 그렇죠. 인왕산이 이제 호랑이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갔다 오신 코스는 이렇게 약간 능선 같은 게 보이지 않나요? 네네네. 네,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 주변 경치를 보면서 인왕산의 본질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이 굽이지는 계곡을 어두침침한 계곡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약수도 한 잔 마시고 약간 이런 거죠. 근데 거기는 좀 험해요.
그런데 인왕산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긴 한데 네. 그렇게 올라가면 좀 힘들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약수를 떠오라고 해서 인왕산 약수를? 그렇죠. 저의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첫 번째 그 일과는 약수를 떠오는 거예요. 20리터짜리 약수통 2개를 들고 몇 살 때? 그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불투명 하얀색이 한쪽엔 빨간 뚜껑, 한쪽엔 파란 뚜껑이 그렇죠. 바이오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약수도 콸콸 안 나와요. 졸졸졸졸 나와요. 그러면 저는 놀고 싶으니까 빨리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을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인왕산. 약수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듣네요. 요즘 사라진 말 중에 하나니까. 요즘 뭐 거기서 굳이 이렇게 길어다 먹지 않지 않나요? 정겨운 말이네. 옛날엔 정말 주말 아침에 가면 이렇게 병들이 줄을 서 있죠. 병들이 줄을 서.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있고 병들이 줄을 서 있죠. 맞아. 주로 주변에서 철봉이나 배드민턴 같은 거 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근황 토크 굉장히 구수한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 느낌 살려서 저희 산책 판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책 판책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 김느낌님, 황주부님께서는 어떤 책을 사고 파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김느낌님, 이번 달 이게 저도 아는 책이네요. 네. 전체를 보는 방법. 네, 전체를 보는 방법. 이게 제가 산책 판책을 하면서 판책 소개를 별로 안 했는데 이 책은 판책으로 이게 상당히 좀 호평을 받은 책이거든요. 전체를 보는 방법. 네, 판매도 많이 됐고. 제목이 너무 섹시하잖아요. 그쵸? 요즘 시대에 잘 맞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근데 이게 약간 좀 저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용이 보통은 이제 왜 이 부분의 총합이 전체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 있고 이 부분의 총합과 전체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를 환원주의자라고 하고 후자 이 책은 이제 후자의 입장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좋아하고 동감하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사서 봤어요. 근데 이 책은 전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 한데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진 않아요. 그렇죠. 가능한 10가지 방법 정도를 알게 되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감질나는 느낌이. 그러니까 김느끼님께서 이런 복잡계 이쪽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책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감질났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10가지의 이제 방법론이 나와 있는데 이 방법론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또각또각 이게 그냥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각각의 챕터가 분리되어 있고 이것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책의 아주 앞부분에 나옵니다.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의 총합이 전체가 아니다. 그 구성도도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안 읽었는데 궁금증이 드네요. 왜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연관돼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책은 그 복잡계 관련된 이제 이론적으로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뭐 상호작용, 피드백, 뭐 소음, 네트워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책이라서 10가지를 하나하나 그냥 짚어서 얘기를 해주는 책에 가까워요. 이 개별 에피소드들은 좀 재밌어요. 가령 뭐 이런 거는 재밌죠. 가령 벌집은 늘 일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바깥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들이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일정 온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왜 아까 처음에 에어컨의 예를 드셨는데 날씨가 더워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에어컨을 튼다. 그러면 추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도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사실은 벌집 안의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질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에서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질성이 전체를 보는 방법 중에 그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전체를 보기 위해선 그 10가지 방식을 다 익혀야 된다는 건가요? 뭐 다 익혀야 된다라기보다 10가지 방법으로 전체를 보는 방법이 있다. 뭐 이 정도의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약간 뭐 이런 거죠. 가령 전체를 보는 방법 중에 좀 사람들이 좀 이건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느낄 만한 대목은 또 뭐가 있냐면 가령 스케일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의 인구의 2분의 1이 그 다음 크기의 도시, 3분의 1이 그 다음 크기의 도시,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있다. 실제로 분석해 보면 이게 스케일 이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쥐하고 코끼리하고 당연히 하루에 먹는 양이 코끼리가 많지만 그 몸무게 대비 먹는 양은 쥐가 훨씬 많다. 근데 그 이유는 길이와 부피와 이런 입체적인 면적에 대한 그런 이제 간단한 산술 공식 같은 것들 곱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제곱 아니라 그렇죠. 제곱 세제곱으로 가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부피가 클수록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굉장히 수학적인 통찰에 기반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 맞는 얘기구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쉽지만 그래서 책을 딱 덮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은 읽으면 잘 이렇게 쑥쑥 넘어가긴 하는데 이거 딱 덮고 술자리 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나에게 뭐 남는 게 없어요. 개괄서라서 그래요. 제가 이 책을 저희 서점에 제일 좋은 자리에 올리면서 썼던 소개글의 제목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근데 이 구멍을 김리끼님 말씀처럼 이것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은 아닌 거죠. 그냥 10개의 가능성 우리가 찾아낸 구멍들 정도의 내용을 알려주는 책이고 제가 이 책에서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읽었을 때 그렇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얘기는 이 복잡계 연구의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상호 연결성, 하나는 상호 의존성이에요. 근데 이게 연결되면 그만큼 다 복잡하니까 우리가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더 피곤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대신에 그만큼 의존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보존이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지는 이제 역할과 책임의 양이 무한정 늘어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10가지를 이제 풀어내는 건데 뭐 저는 그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 정도가 그래도 이 책에서 1위 관지하는 어떤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팔았다고 하시니까 좀 아쉽네요. 네. 이제 팔려고 내놨고요. 네. 누가 사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개론서로서의 가치 왜냐하면 이 책이 갖는 가치는 이 책의 포지션에 있어요. 아무도 이런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은 더 뭔가 좀 풀어서 더 쉽게 더 친절하게 번역의 문제도 있고 약간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황주부님의 산책 판책. 저는 개인주의자 선언. 요즘 가장 뜨거운 저자 중에 한 분이죠. 그렇죠. 제가 이 책을 산 계기도 그런 거예요. 딱 뭐냐면 제가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미스 함무라비를 우연히 미스 함무라비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일단 우리가 법정 드라마 판이잖아요. 지금 드라마 보면 아시겠지만 뭐 건법 남녀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뭐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이준기 씨가 나오는 무법 드라마도. 변호사. 근데 주인공이 대부분 검사나 변호사잖아요. 검사 1위, 변호사 2위, 판사는 배경이지. 그렇죠.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어요. 대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법정 드라마 하면 거악, 시스템 뭐 이런 것에 이제 저항하는 뭐 영웅이나 이런 개인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민사 법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무슨 스토리가 나와? 이렇게 잘 자란 걸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그 미스 함무라비가 아니라 임바른이라는 판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가 그의 수많은 대사들 중에 가로 열고 즉 뭐냐면 혼잣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혼자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독백을 하는데 그 독백들이 너무 어떤 땐 내 마음 같기도 하고 어머 내가 이렇게 흔히 남한테 말하진 않지만 내 스스로 혼잣말하는 대사를 그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되게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또 더더구나 그 미스 함무라비를 그분이 직접 대본을 쓰세요. 네, 맞아요. 그냥 소설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미스 함무라비를 사보기보다는 그분의 다른 책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게 된 책이 그 개인주의자 선언이었어요. 아, 대표작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신간은 아닌데 저는 꽤 재밌게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직업이나 뭐 이런 걸로 설명하거나 그냥 나는 뭐 착해, 나는 뭐 어때 이러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하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되게 수많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에피소드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통한 어떤 나의 메시지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개인주의자, 나를 무슨 주의자라고 선언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정치학자가 나는 누구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게 일단 관심이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를 무슨 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그냥 번뜩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날 어떻게 설명하지? 뭐 나는 일단 착해. 뭐 이런 거 말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나? 그러고 돌아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자유로운 개인만이 연대가 가능해. 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하고의 어떤 유사성이라면 유사성 혹은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어떤 매력의 계기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책이 나왔을 때 읽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네, 근데 이 책이 네. 그 일종의 칼럼 모음 맞아요. 같은 구성이라서 네. 이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네네네네. 강렬한 인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네. 이거 한두 꼭지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도 워낙 이슈가 되는 칼럼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뭐 이제 꼰대 아저씨들에게 전하는 얘기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부장판사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음에도 탈권위적,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이런 포지셔닝 속에서 이런 글들을 적극적으로 쓰고 계셔서 이제 지지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어떤 독자들은 더 큰 이제 기대를 이분께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사회적 포지셔닝이 기득권 엘리트 그런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얘기.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이분이 이제 비판하는 구조나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이제 자성, 좀 뼈저린 반성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이런 독자들의 목소리도 왜냐하면 이게 워낙 책이 많이 팔렸으니까 당연히 한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네. 저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되니까 이 책에 하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이 에피소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의 용들은 멸종되는가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사실은 본인의 삶 속에서 이제 칼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나 옛날에는 그래도 공부 하나만 잘하고 이 길만 뚝심 있게 이 길만 파면 용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다. 이런 상황 이제 본인의 삶 속에서 느낀 거를 쓰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격렬한 논쟁이 막 댓글에 막 댓글들이 막 꼬리를 물면서 네가 세상을 아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교육 문제만큼 사실 이렇게 격렬한 그렇죠. 논쟁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에피소드 다음에 이 개천에 난 용들은 멸종되는가라는 칼럼 후에 자기가 또 하나 칼럼을 쓴 게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나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전문가 혹은 그 안에서 학부모의 입장, 각각의 입장에서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나누는 것이 어렵고 기회가 없잖아요. 각자의 입장만 첨예하게. 사실 지금도 그건 어디서나 반복되는 현장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사람에게 모든 결론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모든 통찰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부장판사라고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논의를 열어가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그 느낌은 합리적. 맞아요. 약간 저는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히말라야 캠프의 왕뚜껑? 뭐지? 난 잘 모르겠네. 왕뚜껑이 그러니까 한국 마트에 있으면 되게 흔한 라면이잖아요. 근데 히말라야 캠프에 있으면 완전 엄청 귀한 완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부장판사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매력이 충분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뛰어난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통찰을 보여주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특이한 것 같진 않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뭐라 해야 돼? 그 사람이 쓴 칼럼이나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말하는 워딩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질적인 문제이고, 사실 히말라야 캠프에서 망뚜껑 만나면 엄청 반가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지점에서 주는 카타르시스가 또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분이 부장판사로서의 희소성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나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을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희소성이라고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한 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우리가 정말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저는 기억하는 게 제가 정말 탄핵 얼마 전에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정치가 일본을 따라갈 거야. 절대로 이 보수의 아성에서 이게 그렇게 걱정했던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지금의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그 희소했던 아이템들이 이제는 그냥 누구나 그걸 봐도 희소하지 않게 느끼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 얘기를 그런 희소템으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개인의 이야기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평범함.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분의 칼럼 중에 저는 이런 게 재밌었어요. 20여 년 만에 돌아온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사시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떼거지로 모아놓고 강연을 한 거예요. 가서 1시간 동안 연락에 야 너희들이 그토록 노력해서 얻었던 그 자리의 특권이 이제는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리고 이제 니네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봐야 예전에 사람들이 그냥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밖에 누릴 수 없음. 1시간 동안 열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5분 정도. 근데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기회일 수가 있다. 예전에는 다 줄을 서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도 부장판사가 못 되면 뭐 어디 뭐가 못 되면 그래서 그 길을 무한 경쟁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 자체가 깨져버린 세상에서는 오히려 다른 행복과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런 희소한 아이템으로서가 아니라 각각의 사회적 자리 속에서 이제는 서로가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맥락의 얘기들이 고깝지 않게 소통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맥락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문유석 판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기득권이 없어졌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 격차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 개인주의자로서 합리적으로 그냥 그 논의로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이 여전히 한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태도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조금 더 이제 풀리고 지나면 말씀하신 좀 편한 논의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꽤 재밌게 읽었던 거. 어쨌든 흥미로운 얘기를 계속 전달해주고 만들어내는 이 메신저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이런 어떤 포지션 이런 걸 떠나서 귀한 이야기꾼인 거죠. 그리고 글을 좀 잘 쓰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판사는 설명문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과 정말 이렇게 타고난 문필가 스타일이 있고, 근데 약간 이분은 후자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글의 리듬이 좀 느껴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글은 잘 쓰시는. 좋습니다. 저희 산책 판책 오늘 김느끼님께서는
에이도스 출판사에서 나온 존 밀러의 전체를 보는 방법, 황주부님께서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그럼 산책반책 이야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주제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월의 주제 예고해드린 대로 내가 사랑한 도시입니다. 내가 사랑한 도시. 뻔할 것 같았는데 역시 골라온 책들이 남다르죠. 저는 두 분 책 보면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저는 김느낌님이 정말 궁금하고 미스테리예요. 아 왜요? 이거 뭐 도시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 이런 도시 이야기를 다룬 책 중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뭘 것 같으세요? 두 도시 그렇죠.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죠. 이게 그 통계에 기록된 것만으로 2억 부 이상 진짜? 판매가 됐어요. 와. 근데 이게 고전이란 게 대부분 그렇듯이 저도 예전에 사람들한테 퀴즈 많이 하잖아요. 두 도시 이야기의 두 도시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객관식으로 낸단 말이죠. 이게 런던, 파리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면 맞추기가 쉬운데 이걸 주관식으로 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시에 대한 책들을 좀 뒤져보니까 최근에는 이 건축이라는 맥락에서 도시를 다룬 책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도시를 설명하거나 답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이런 건축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었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이제 뭐 주거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실제 건물을 짓는. 근데 이 관심도가 높아진 건 건물이 아니라 건축이라는 이제 사회적인 구조물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 뭐예요? 좀 엉뚱하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라는 게 건축이라는 게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서 건설이죠, 건설. 예, 이런 것이 다시금 좀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건설 붐이 대부분 우리 소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작동했죠.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뭐 그 이후에 벌어진 사회적인 폐해 이런 거 다 떠나서.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혹은 그 건설 붐 이런 걸 겪으면서는 이 자체가 굉장한 사회학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받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약간 뭐 말 나온 김에 저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요즘에는 약간 다른 시각인데 요즘에 건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진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집이 많아지지 않았나. 옛날에는 살 집이 없었는데 옛날에 살 집이 없으니까 막 노태우 대통령 때 막 100만 호 건설 그 100만 호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땡인 그런 그렇죠. 100만 호였던 거고. 근데 요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얘기하셔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그 강남에 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작업한 보금자리 주택이 있어요. 근데 한국 건설사가 지었는데 디자인을 각각 한 군데는 스웨덴 디자이너가 했고요. 한 군데는 일본 디자이너가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랑 룩이 전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경해보고 싶다. 어디지?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난 알 것 같아. 뭐야? 야, 내가 보여주겠어. 내가 선진 건설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아파트를 지어본 사람으로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짠 지었는데 정말 좀 다르고요. 근데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임대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거가 있으면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약간 가치인 사람 분들이 많아서 가서 저도 이제 취재차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 아파트가 아파트지 뭐 어때? 막 약간 이런 반응들 많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주거라는 어떤 사회적인 자산이 이제 많아진 거죠.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로 말하자면 사회적인 사치를 부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의 건축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그러면
내가 사랑한 도시, 구체적인 도시일지 추상적인 도시일지 어떤 도시일지 너무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역시 암스테르담 가장 최근에 다녀왔기 때문에 네. 인상 깊게 남아 있고 그 암스테르담을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자유와 관용의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정말 저랑 잘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암스테르담에 가면서 가져갔던 암스테르담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스테르담 한 달 여행자 그리고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이에요. 이 두 책이 도시를 즐기는 방식이 사뭇 다른데 암스테르담 한 달 여행자는 한국 저자가 쓴 책입니다. 네.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그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다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을 때 암스테르담에서 한 달을 살아보는 거예요. 자전거도 빌리고 집도 빌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유자적 그 암스테르담 곳곳을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들 이런 걸 굉장히 잘 포착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은 저자가 역사학자예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 여러 해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재미난 건 제가 암스테르담에 가서 다녔던 여행지, 네. 서점 어딜 가도 이 책이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생각을 했죠. 내가 책을 잘 골랐고. 2번째는 이런 책을 번역해서 내다니 출판사 대단하다. 이게 뭐 암스테르담에 관련된 책이 별로 없어요. 네. 뭐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언 맥큐언의 암스테르담 같은 소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 책을 가서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암스테르담은 도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와중에 그런 도시의 구조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자유와 관용이라는 게 이 도시에 어떻게 꼽힐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도 그 암스테르담이 안 되는 게 가장 없는 도시죠. 예를 들면 대마, 안락사, 뭐 동성애 혼인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성매매도 여기는 법에 저촉되지 않죠.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게 그 네덜란드 이 암스테르담의 기본적인 태도가 규제해서 어차피 규제해도 벌어지는 일 이런 것은 하게 해두고 대신에 통제하에 둔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용인해주는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암스테르담이 17세기에 굉장히 많이 번성했는 세계 최고의 한때 도시였는데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이제 그런 속에서 자유롭게 이제 관용이 꽃피었는데 그 중에 이 관용의 정신을 꽃피웠던 사람이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또 암스테르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사는 각자의 사람들이 서로를 관용적인 태도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예요? 암스테르담은 갯벌에 지어진 도시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팔뚝으로 막았던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전설이 남아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중앙역도 가보면 이 밑에 말뚝이 몇천 개를 박아서 만든 거예요. 그 위에 올려서. 말뚝 위에. 네. 그리고 건물들이요. 그 암스테르담 시내에는 5층 넘는 빌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집안이 약하니까. 네. 그래서 한 150년에서 2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건물들조차도요. 이렇게 길에 서서 보면 가운데로 기울고 있어요. 안 위험해요? 좌우로 이렇게 기울고요. 그런데 그 집들이요. 좌우가 다 붙어 있어요. 틈이 없어요. 서로를 지탱해 주는구나. 네. 와. 너무 재밌죠. 그러네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럼 재건축이 불가하겠네. 네, 불가하죠. 네. 현상이죠. 재밌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갯벌에다가 뭘 만들다 보니까 이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자연재해에 취약하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확보하려면 인구가 많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뭐 누구를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종교가 뭐든 뭐 민족이 뭐든 인종이 뭐든 관용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관용의 원칙은 2차 대전 때 깨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안네 프랑크의 집도 암스테르담에 있는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사는 지역들을 따로 배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들이 와서 이 지역은 유대인들 사는 동네라는 걸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었고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이제 때려잡은 거죠. 그런 좀 안타까운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책의 주요 서사가 암스테르담의 역사를 한편으로 들려주면서 다른 하나의 중간중간 나오는 이야기가요. 그 안네 프랑크와 같이 놀았던 옆집에 살았던 그 소녀, 지금 할머니가 됐죠. 그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번 찾아가면서 그때 얘기를 취재하는 얘기가 계속 얽혀 나와요. 되게 매력적이네요. 듣기만 해도 진짜 재밌겠다. 이 책만 재밌으면 안 되고 암스테르담에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 오케이. 네, 가보시기를 권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한 도시로 암스테르담을 골랐고요. 만약에 우리가 한 1년 후쯤에 이런 코너를 다시 한번 한다면 그때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이게 또 네덜란드랑 연결돼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어가 아니에요. 네덜란드어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표트르 대제가 이 도시를 만든 건데 표트르 대제가 젊을 때 그 유럽 순방도 하고 네덜란드도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러시아가 세계로 나가려면 바다를 뚫어야 되는데 그런 성공 사례가 네덜란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가서 보고 이 도시 만든 것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페테르부르크란 말이 실제로 네덜란드어에서 온 말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덜란드 하면 저는 암스테르담 하면 저는 스피노자? 그 얘기도 여기 많이 나오죠. 네, 스피노자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저에게 스피노자의 이미지는 기술을 갖춘 성격 파탄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살려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많은 인문학도들이 이제 철학사 공부할 때 이게 답이구나. 롤모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수공업 그러니까 수공업 길드가 되게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스피노자 같은 양반들 이제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또 공동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호흡할 만한 요소가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암스테르담이 언제 쇠퇴하냐면 세계 최고의 도시였다가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벌어지는데 이제 암스테르담은 이 문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미 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인들이 많았던 길드도 되게 번성했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짝 삐끗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데 약간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갈리드님과 굉장히 이미지가 잘 맞지 않나. 네, 잘 맞는다고 하니까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암스테르담에 이어서 이 만만치 않은 도시죠. 또 역사에서 우리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책이 메디치 가문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이 우회 선택이에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제 집에 서가에 제일 많이 꽂혀 있는 분량이 1위가 역사책이고 2위가 철학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연히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신간 코너에서 엄청 두꺼운 책인데 메디치 가문 이야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 메디치 그러면 어디선가 이렇게 조각조각 끼는 데가 안 끼는 데가 없는 어떤 그렇죠. 가문으로 그렇죠. 그리고 제 기억 속엔 어렸을 때 황미나 만화인가 그런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걸 다룬 만화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악녀로 카테리나 대 메디치 뭐 이런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 뭐지 하고 딱 첫 장을 넘겼어요. 근데 거기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곳은 오늘날 유럽의 모든 지적 존재의 혈관을 흐르는 혈액을 만들어낸 곳이다. 그리고 이리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피렌체를 소중히 사랑해야 한다. 피렌체는 생각으로 사는 모든 이의 어머니이므로 이런 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아는 피렌체는 예술의 도시, 그다음에 기베르티의 청동문, 무슨 미술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지식의 혈액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내가 그럼 뭘 알았던 거야? 이런 사실 지적 궁금증으로 이 책을 사게 되었어요. 일단 책이 760쪽 정도 되는데요. 네. 제 가장 큰 슬픔은 저는 보통 760쪽 정도의 책에는 각주가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걸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다는 아닐 거야. 근데 이 책은 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760쪽이 그냥 다 책이에요. 고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와우. 고전에 각주가 없습니다.
좋은 책일수록 각주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의 기대와 너무 달라서 이 책 읽는데 굉장히 사실은 재미있었던 동시에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이 책 부제가 네. 르네상스의 주역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시대를 한정해서 다루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350년 정도의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이제 그 장자 계열과 차자 계열로 나눠서 다뤄요. 허허. 성이 다 같지 않나요? 성은 같은데 이제 이 계열이 이 가문의 계열이 이제 계보가 커다랗게 두 개로 나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메디치 가문이 놀라운 게 상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업을 했던 은행업자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치가가 되고요. 나중에는 왕이 돼요. 그래서 뭐 대공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황제로부터 신분을 인정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이 성장했다 몰락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놀라운 장점은 뭐냐면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역사책이나 역사 소설들 보면 재밌는 책이 되게 많잖아요. 시오나 나나미의 책들 중에 저는 이제 르네상스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교차에서 우리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이 책에 몰입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문의 이야기를 추적한다는 게 무슨 조선왕조실록도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다룬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를 한 가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국가의 차원으로 다룬다거나 프랑스에 무슨 왕조가 있다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흥망성쇠를 한다라든가 한 개인이 어떤 뭐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무엇을 완성하고 어떻게 망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있지만 350년이라는 한 가문 어떻게 보면 왕조와도 같은 그런 시간을 다루는 이야기를 읽는 것 자체의 즐거움이 굉장히 컸고요. 또 하나 굉장히 부가적인 저는 사실 이게 더 재밌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미술사를 참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막 너무 좋은 책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도 미술사 책을 꽤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미술사 책을 통해서 결코 알 수 없는 진짜 미술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어쨌든 페트론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단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이게 피렌체라는 도시를 다루고 있잖아요. 피렌체에 가면 우리가 어머 이건 꼭 먹어야 돼. 어머 이건 꼭 봐야 돼. 목록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청동문짝이에요. 근데 그 청동문짝을 보고 그냥 뭐 사람들은 보통 기법이 어떠니 이게 이제 어떤 뭐 예술사적 의미가 있니 이것의 내용과 주제는 무엇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청동문을 만들 때 이게 이제 공모를 해요. 전 유럽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서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오는 거예요. 메디치 가문에서 공모전을 연 그렇죠. 거예요. 이 공모전에 그러니까 전 유럽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기베르티가 여기 선정이 돼요. 근데 이 기베르티가 23살 때 이 청동문짝 하나를 제작하는 걸 시작해서 70 몇 세 때 이걸 끝내요. 그리고 3년 있다 죽어요. 그리고 기베르티의 다른 작품은 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청동문짝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공모전에 그러니까 그때 좌절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머 나는 조각은 아닌가 봐. 난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세계의 건축가가 돼요. 르네상스를 완성한. 이제 그 소임을 맡았던 이 대가가 그 수십 년 동안 이걸 부수고 만들고 만약에 그에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아마 이 문짝을 또 부수고 또 새 것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공모전에 납품 기한이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술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티첼리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르네상스에. 근데 보티첼리가 이 피렌체의 역사에 따라 보티첼리의 작품이 달라져요. 1기 보티첼리. 그다음에 2기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작품인 비너스의 탄생. 이게 이제 로렌초 위대한 자 로렌초라는 이 2대 때의 사람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종교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브로올리난가라는 그 어떤 그 사제가 나와요. 이 시대와 또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렌체의 역사인 동시에 메디치 가문의 역사인 동시에 그 시대 예술가들이 어떻게 어떤 이제 작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왜 하게 됐는지 그들의 어떤 한계와 그런 어떤 업적들을 그냥 미술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어떤 그 시대의 현장에서 느끼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건가? 1기 김문수, 2기 김문수. 그럴 수 있죠. 3기 김문수.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건데. 그 사정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작품을 아름다워, 이 선홍색이 너무 예뻐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애정,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그렸는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다른 게 느껴질 수 있죠. 저는 궁금한 게 이 앞서 이제 이런 가문 이야기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지 않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 뭐 그런 가문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판적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가문들이 대부분 이 국가마저 조종하면서 자본으로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 저자의 평가 혹은 이 읽은 황주부님의 평가는 그런 맥락은 아니고 훨씬 좀 정말 고귀하고 뜻깊은 이런 얘기들인가요? 이 저자는 사실 메디치 가문만큼 오욕을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것 이상으로 비난을 받은 가문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호적인 편이군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은 사실은 그런 메디치 가문에 대한 욕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수집해서 우리에게 남겨줬지만 지나치게 사치스러웠고 굉장히 이중적이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화국이었던 피렌체를 대공국 그러니까 왕정으로 몰고 갔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살인이라든가 뭐 독살이라든가 이런 어떤 혐의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죽였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이 평가되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료들 나중에 이제 그 소문이 돌았던 시대가 아니라 이후에 발굴된 사례들과 이제 그 팩트들을 사료들을 이제 덧붙여가면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메디치 가문의 가장 큰 어떤 덕성들의 부분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조차도 관용으로 물론 이제 그 모든 대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서 가장 놀라웠던 인물이 저는 누구였냐면 카테리나 드 메디시스. 네. 그게 이제 바로 그 프랑스 앙리 2세의 부인이었고 메디치 가문의 여자였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신분이 여전히 그냥 상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왕족들끼리 결혼을 하는데 부르주아 가문의 여자가 들어와서 항상 프랑스 국민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녀가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아까 말했듯이 제가 봤던 만화에서는 항상 마녀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성 바르톨리오무 대학살의 주범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음모의 화신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당시가 굉장히 종교 전쟁으로 전 유럽이 휩싸여 있었을 때인데 그녀가 어쨌든 섭정으로 있는 30년 동안 그녀에게 가면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요. 생명에. 마지막 피난처이기도 했고 그 종교적 관용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게 단지 그녀 하나의 결단이 아니라 그녀의 가문이 일어서서 통치를 하는 동안 가져왔던 그 가문의 덕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예술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을 고깝게 생각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약간 품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여자와 일단 결혼을 하고 그녀들이 무슨 뭐 미술관이나 뭐 이런 걸 하나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자신의 어떤 출신 성분을 속여줄 뭔가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아이템처럼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문을 보면 사실 이제 이 첫 문장 그 지적 존재의 혈액을 만들어낸 곳이 피렌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르네상스 그러면 이제 예술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했고 정신의 르네상스는 종교개혁 저 위쪽에서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피렌체 가문이 모은 그 고문서들 이탈리아와 그 이제 고전 로마의 문서들을 엄청나게 수집했고 이거는 교황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오 10세나 이런 교황들도 그리고 이제 그 문서들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로마 교황의 권위를 전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서들이 여기서 보호되고 수집되어요. 그래서 피렌체가 모든 지적 존재의 고향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사치스러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 지에 대한 신지식에 대한 진짜 사랑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돈만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에릭 와이너의 천재들의 발상지를 찾아서라는 책이 연결돼서 떠오르는데 이 책이 피렌체부터 뭐 빈 최근에 실리콘밸리까지 이 시대마다 천재들이 떼지어 나타났던 그런 도시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여기서 왜 천재들이 이렇게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걸 이제 취재한 책이에요. 재밌겠다. 아마 읽어보시면 제 흥미롭게 취향이에요.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게 이 사람 얘기가 천재는 도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뭐 교역이나 사람이 모여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런 정도의 문화적인 자장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못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요 어디 천재가 있어도 그쵸. 알아보지 못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비슷한 수준에 그러니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쵸. 경쟁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걸 발견하기도 하고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 읽다 보면 갑자기 이제 우리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노벨상 이슈만 되면 천재를 왜 우린 천재가 없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한국 사회를 좀 떠올리게도 되는데 연결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자, 황주부님께서는 네. GF0의 메디치 가문 이야기, 내가 사랑한 도시 이야기로 피렌체를 골라오셨는데요. 자, 김느낌님의 책. 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책입니다. 저도요. 도시를 고르려 해서 전 도시를 골라왔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주제 사람하고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항상 놀라워요, 김느낌이. 아니 이거 저는 딱 이 주제 얘기하자마자 두 분이 막 신나가지고 주제 도시 어때요? 막 그랬을 때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는 눈먼 자들의 도시. 이 내용이 이게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어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이 멉니다. 그리고 얘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안과에 가는데 이 사람을 치료하던 안과 의사가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염병처럼 그 도시에 퍼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안과 의사의 와이프가 눈이 안 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막 눈이 멀고 전염병처럼 퍼지니까 눈이 안 먼 사람들은 눈 먼 사람들을 격리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막 뭐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약간 이러는데 이 와중에 이 와이프는 눈이 먼 남편을 두고 갈 수 없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눈이 먼 척을 하고 앞이 보이는데 이제 같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그 살면서 굉장히 시각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메디치가 이야기할 때 도시에 살아야 천재들이 도시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시각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듯한 뭔가 예쁘고 잘생기고 눈에 보기에 번듯한 사람에게 혹하기 쉬운데 우리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통찰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누구에게 기대서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딱 그 주제를 들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스토리를 이 주제 사람하고라는 작가가 굉장히 잘 직조를 해서 소설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지금 스토리를 대충 얘기했지만 끝까지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일부러 이 책은 재밌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 같은 작가가 후에 눈뜬 자들의 도시라는 책도 썼죠. 그리고 그 책은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라는 책도 썼고 이런 도시 좋아하는 작가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세 권 다 봤는데 1권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항상 솔직하게. 네. 근데 궁금한 건 이 눈먼 자들의 도시는 설정이 워낙 명확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려질 거예요. 아마 그 작품을 다 안 읽어보셔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군. 근데 그 도시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가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그 시각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장님과 다름없다라는 점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이 작가가 전시하거든요. 소설 속에서. 그래서
저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내가 너무 많은 부분을 시각에 의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런 걸 좀 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도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감각들을 일깨워주는 도시. 그렇죠. 예. 이거 영화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 소설 읽을 때랑 영화 볼 때랑 좀 다른데. 다르죠. 예. 영화를 보면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여자 주인공 의사의 와이프. 네, 이분은 다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내가 관찰자로 보게 돼요. 내가 근데 그 눈을 뜨고 있는 그 한 사람 내 입장이 되는 거구나. 네, 근데 사실 나는 눈이 먼 사람들 쪽에 가락률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눈먼 자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 이게 사실 눈뜬 자들이 원래 했던 행위들하고 같은 건데 그렇죠. 폭력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걸 되게 거리감을 두고 보게 됩니다. 나는 그 일원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나는 되게 선하고 저걸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 문제를 내가 알아보는 사람이고 이런 착각을 줘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쪽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은 사람인데 영화를 볼 땐 자꾸 그쪽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네, 책을 먼저 이거 뭐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보신다고 하면 책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더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커서 스포일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보실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책 읽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문체는 고통스럽다기보다 낯설지만 되게 새로웠어요. 놀라운 게 사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설을 보면서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 소설이라니.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불리는 방식도 되게 각각이에요. 그렇죠. 네. 의사는 직업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검은 안대를 한 노인,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보통 따옴표랑 이런 게 대화와 서사를 구분해 주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따옴표 하나도 없이 쉼표랑 마침표만. 그렇죠. 쉼표랑 마침표만 가지고 상황 설명을 했다가 대화를 했다가 이름도 안 나오니까 이게 누구의 대사인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굉장히 잘 읽히는 놀라운 어떤 그런 저로서는 처음 경험을 했고요. 근데 내용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래 리얼리즘 영화 싫어요. 저는. 나 진짜 나는 로맨틱 코미디 너무 좋아하는. 제 취향을 욕하셔도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영화관에 가서나 혹은 책을 읽으면서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를 읽어야 돼. 특히 이제 영화는 그렇고요. 뭐 책은 또 좀 다르니까. 근데 굉장히 되게 이 고통스러운 걸 지켜봐야 하는 고통 있잖아요. 저도 이 책을 좋아하는데 한 번밖에 안 봤어요. 한 번밖에 안 봤고 그냥 이 책은 그 사람을 상기시키는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라는 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어서 좋아하는 거고 저도 이제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뭔가 내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뷰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뷰가 생겼구나라는 데서 오는 기쁨이 그거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일단 골랐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뭔가 실제 이제 존재하는 도시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 먹으면 가볼 수 있는 거. 마음 먹으면 이 책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트겐슈타인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천재적이어서 좋아해요. 그리고 뭐 이 사람 이후에도 이제 철학은 계속 발전을 했기 때문에 더 뭐 재밌는 얘기를 하는 철학자 많이 나왔지만 이 사람은 되게 독보적인 어떤 천재 캐릭터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소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이 책은 아까 얘기한 천재들의 발상지를 찾아서 그 책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왜 갑자기 뚝 떨어졌느냐를 이 사람의 출생지를 통해서 뭔가 좀
다뤄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기말 빈이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나온 거다. 이게 이제 저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아주 거칠게 축약을 하자면 비트겐슈타인의 그 가장 좀 유명한 그 경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한 워딩인데 뭐 이런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그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세기말 빈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료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걸 카카니아 문화라고 하거든요. 세기말 빈에 좀 휘황찬란하고 좀 번드레하게 이제 잘 꾸며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맹이는 없는 그 안에. 참 그 당시 빈은 정말 묘한 도시였죠. 되게 전 몰랐어요. 그 비트겐슈타인을 철학으로 먼저 접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철학이 되게 독특하다. 그 동시대 철학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되게 독특하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은 계속 막 이렇게 푹푹 찌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그 당시 빈의 어떤 그런 허세스러운 문화에 대해서 질려서 나왔던 그런 결과물들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세기말 빈을 제가 지금 경험해볼 수는 없죠. 빈에 가볼 수도 없고. 근데 빈에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던. 근데 빈은 저 안 가봤는데. 전 가봤어요. 네, 가보시면 세기말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그 링슈트라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요제프 황제가 다른 나라들은 유럽 나라들은 다 근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되게 엉뚱하게도 고전적인 건물들을 막 지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미술품도 전시하고 막 이런 음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빈 사람들은 지금 말로 거칠게 평가하면 정치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막 시대가 변해서 다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데 근대화하고 있는데 이런 거 관심 없고요. 관심 없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예술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당시에 뭐 클림트 뭐 앞서서는 베토벤 이런 다 천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화랑이었던 거죠. 빈이라는 나라가 도시가.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건물들과 미술관들이 그 지금도 가면 링슈트라트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반성이 되네요. 왜? 그러니까 제가 비엔나에서 꽤 오래 있었거든요. 일주일 넘게 한 도시에만.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는 뭐 글로만 봤으니까요. 저희는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뭐랄까 남은 것? 예를 들어서 그 화려했던 궁정 문화가 남긴 아주 맛있는 디저트와 그런 맛이 있겠군요. 그럼요. 그런 게 발전하지 않았으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맛있는 디저트들, 케이크들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술품들과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 음악이 살아있는 도시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시각적인 건 굉장히 많이 어느 도시에 가도 뭐 박물관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러지만 정말 음악이 살아있는 도시를 저는 처음 만났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비엔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말 흔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나의 의도치 않은 것의 즐거움과 함께 그 의도에 따른 즐거움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란 말이 가끔씩 오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저는 그 표현을 아는 대로 본다. 각기 다르게 보는 거죠. 저희는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봤을 때 이거 황주부님 얘기가 맞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왜냐면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빈에 가도
저도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 디저트 먹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그냥 너무 좋다 여기 맛있다 이런 생각에 젖어서 지낼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책으로서 도시를 볼 때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감에 매몰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사실 두 가지 책을 골라놓고 보니 이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도 가본 적이 없고 세기말 빈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고 오히려 어떤 그런 음악이 되게 풍부하고 이런 도시에 살면 사람이 그대로 자라기가 쉬울 텐데 비트겐슈타인은 약간 그 반대 극부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 살면 눈먼 자들의 도시에 그냥 살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이 도시 이제 이 책에서 이 소설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식 자체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으로 도시를 볼 때 약간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사랑한 도시 주제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여행 갔다 와봤거나 뭐 내가 좋아하는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 구체적인 얘기를 딱 떠올리고 이건 너무 책을 쉽게 다 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후속편을 한다면 무슨 뭐 이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뭐 세계편, 국내편 이게 아니라 그 우리가 얘기한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감성 뭐 예를 들면 고독, 고립이라든지 혹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교류의 장애일 수도 있고 이런 맥락의 얘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죠. 네, 도시편이고 뭐 한두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한 도시, 저는 제일 구체적인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골라와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또 암스테르담 한 달 여행자 책 권해드렸고요. 황조부님께서는 이탈리아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유명한 도시죠. 피렌체, 이 르네상스의 주역 얘기를 다뤘는데요. 메디치 가문 이야기 소개해 주셨고요. 또 김느끼님께서는 주제 사람하고 소설이죠. 눈먼 자들의 도시, 그리고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 두 권의 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도시 떠올리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얘기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어받아서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꾸준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내가 사랑한 도시로 남은 6월 주제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책사이다도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